저는 유선 씨랑 세트인 줄 알았는데 세트 아니었어요? 다른 분이 와 계시네요. 네. 안녕하세요. 이달의 소녀 치입니다. 잘 부탁드려요. 네, 너무 반가워요.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누군지 모르는 것 같은데. 이달의 소녀. 감사합니다. 대세잖아요. 맞습니다. 영광입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잘 부탁드려요. 예. 표창 교수님이 이렇게 밝은 웃음을 짓는 분이셨나요? 원래 그래요. 아, 그래요? 네. 예. 항상 심각한 얘기하는 것만 있어가지고. 예. 오늘 또 이렇게 또 새로운 조합으로 이렇게 만나 뵙게 됐습니다. 저는 하석진 씨 이렇게 직접 가까이서 뵈니까 네. 더 좋은데 약간 드라마 촬영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도 하고 근데 추가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혹시 제가 와서 실망하신 건 아니시죠? 아, 근데 뭐 실망. 그죠? 살짝 절대 그런 거 아니고요. 오늘 풀어볼 사건은 뭔지 교수님 알려주십시오. 혹시 두 분 대한민국에서 4대 강력범죄로 꼽는 범죄들이 뭔지 아세요? 4대 강력이요? 예. 살인, 강도, 강간, 방화를 네 가지를 얘기하는데요. 지난 10년간 거의 2배 이상 증가한 그리고 현재도 계속 증가인 네. 성범죄에 대해서 오늘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뭐야? 바지를 왜 저래? 아니 뭐 하는 거예요? 무려 40여 차례 성폭행을 저질렀는데 최근 범행이 다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분산동, 뭐 탐방동, 갈마동 뭐 이런 데서 성폭행 사건 100건이 넘는다고 그렇게 들었고 뭐 비밀번호 저거 무용있지 현관 그것도 다시 달고 강아지도 키우게 되고 지금 집에 이렇게 혼자 뻥하고 있으면 그 생각이 나잖아요. 그 생각이 나요 진짜.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서 잠도 못 자고 저는 그 이후로 남자친구랑 헤어지고 남자친구도 안 만나요. 외상후 스트레스잖아요. 잊을 수가 없죠. 아유, 얼마나 공포스러웠을까요. 사람을 못 믿게 됐군요, 아예. 확인된 성폭행 건수만 77건. 경찰이 지난 10여 년간 전국의 원룸촌 부녀자들을 성폭행해온 용의자를 지목하고 공개 수사에 나섰습니다. 야, 진짜 악마야. 어떻게 10년간. 확인된 범행만 77건이요? 저런 일이 지금 일어났었다는 게 너무 말도 안 되고 그죠? 추악한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이 얘기 들으시면 더 여기서 더 놀라실 수 있을 것 아니요, 같은데. 더 놀랄 게 있다고요? 오 마이 갓. 지금도 너무 많이 놀랐는데. 야. 네, DNA 유전자 감식을 통해서 확인된 증거가 확보된 범행만 77건이라는 얘기고요. 확인은 되지 않았지만 DNA 증거가 없어서 네. 이 수법이 동일해서 같은 범인의 소행이다라고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범행이 114건. 여기 피해자 숫자만 165명이에요. 예? 165명이요? 그리고 범행을 시도했다가 실패한 미수에 그친 사건까지 합하면 무려 184명, 184명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고한 사람만 이 정도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신고 안 한 사람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있을 수 있죠. 훨씬 많을 수 있... 야, 피해자분들은 무슨 죄일까요? 야, 이게 무슨 일이야.
근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피해자들이 나오게 된 거예요? 네, 방어 능력이 떨어지는 아주 이제 약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상습 범죄였기 때문에 이게 이제 가능했던 거고요. 네. 당시에는 피해자가 뭐가 잘못이 있으니까 피해를 당했겠지 이렇게 생각하던 일종의 피해자 책임론 그런 시선이 있었던 터라서 피해자들이 나 피해 당했다 이러고 이제 적극적으로 나설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럼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을 할 것이 너무 뻔했기 때문에. 신체적 폭행은 시간이 지나면 뭐 아물고 좀 뭐 상처 남긴 하겠지만 심리적인 상처는 남지 계속 안 없어지잖아요. 평생 남는 평생 거죠. 남잖아요. 당사자들 입장에서 보자면 죽진 않았죠. 그러니까 살인은 아니지만 인격이 뭡니까? 사람의 감성, 감정, 정서, 사고, 판단, 생각 이 모든 것들이 그냥 파괴된 거예요. 이 범죄자에 의해서. 영혼 자체를 죽이는 영혼 살인이다 라고 부르고 있는 거죠. 영혼 살인마가 딱 맞아 떨어지는 말이네요. 야. 경찰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나를 못 잡을 거야. 아주 뭐 대단한 자신감 났네요. 예. 뭔가 저 말대로 됐다는 게 더 화가 나요. 10년 동안 무려 수사망을 피했다는 거잖아요, 자기가. 이게 지금 기간이나 피해자 수로 보면 거의 한 달에 2명꼴로 피해자가 나온 사건인데 이거 왜 이렇게 오랫동안 해결이 안 될 거예요? 강력범죄 범인 검거율이 굉장히 높지만요. 네. 그래서 뭐 OECD 국가들 중에서 거의 가장 탑입니다. 그래서 96% 정도까지 이제 검거를 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2000년대 초중반만 해도 그 당시에 수사 인프라가 별로 갖추어져 있지 않았어요. 그 우리 1호 때 강호순 얘기할 때 그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2000년대 초반만 해도 CCTV 이런 게 많지가 않았었다고. 그러니까 2000년대 들어오면서 CCTV가 좀 늘었다고 했거든요. 맞아요. 게다가 뭐 범행에 이렇다 할 단서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네네. 성폭행 피해자들의 진술에 의존을 해야 되잖아요. 네. 이 범행의 특성상. 그런데 피해자분들이 이 진술이 막 달랐어요. 일관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어떤 피해자는 연령을 한 30, 40대, 어떤 피해자분은 20대다. 너무 차이 난다. 그리고 어떤 피해자는 빨간 모자를 쓰고 있었다. 예. 어떤 피해자는 아주 체구가 작았다. 또 다른 피해자는 대단히 컸다. 이런 서로 상반되는 진술들이 많았었어요. 어떤 그런 일을 겪은 상황이라면 잘 기억도 못할 것 같긴 해요. 네. 네, 그 오히려 정확하게 기억하는 게 이상하죠. 단서가 없고 이 용의자의 어떤 신원에 대한 특정을 경찰에서 못하다 보니까요. 해당 지역 주민들은 어떻겠어요? 너무 불안하고 무섭죠. 완전히 공포의 도가니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혼자 생활하는 젊은 여성들의 불안 심리는 그 누구보다도 컸습니다. 저녁 때 문 열고 들어가다가 뒤에서 이렇게 덮쳐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 범인이 혹시나 안에 있을까봐 친구랑 딱 들어가기가 주춤거리게 되니까 막 이렇게 막 안에 있나 이렇게 보게 되고. 집 안에요? 먼저? 밖에 외출했다 들어올 때 혼자 사는 집인데 혹시 안에 들어가 있을까 봐 자기 집인데 들어가기가 겁나는 거죠. 이런 얘기가 매스컴에서 떠도는 것부터는 지금 보다시피 1층, 2층, 3층까지 모두 다 지금 방범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문을 타놓고 온다 이런 생각 때문에 한여름인데도 창문을 닫아놓고 생활해야 되는 거예요. 덥기도 하고 짜증도 나고 왜 이렇게 불안해하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 당시 제 지인들은 제 경찰복 좀 빌려달라고. 제가 경찰관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네. 걸어놓겠다고. 약간 베란다 같은데 보이게끔 보이게끔. 경찰복을 걸어놓겠다. 와, 오죽하면 아, 맞아. 그럴까요? 그래서 남자 신발 사다 놓고 네, 일부러. 남자 속옷 같은 거 해놓고 맞아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제가 저 시대 때 살았다 생각하니까 너무 소름이 돋는 것 같아요. 무서워서.
대전 일대에서 흉흉한 소문이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이 돌았다고 합니다. 원룸촌을 노린 성범죄가 들끓는다 이런 이제 이야기가 있으면서 신고가 막 연달아서 여러 건이 이제 들어오던 시절이 있었대요. 그래서 99년도부터 검출된 그런 이제 범인의 정액과 책을 기록을 남기기 시작했고요. 그게 이제 데이터베이스화 돼서 동일범의 이제 DNA가 나온다라는 사실을 이제 확인할 수 있었고요. 동일범의 DNA를 이제 검출을 하는 건 굉장히 드문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주로 젊은 여성들이 많이 사는 대전의 원룸촌입니다. 이곳은 지난 90년대 후반부터 악명을 떨쳤던 이른바 발발이라고 불리우는 연쇄 성폭행범이 2년 만에 출현했다는 소식에 불안감에 휩싸여 있습니다. 발발이. 나 옛날에 이거 옛날에 봤어. 답답하지 왜 못 잡을까? 빨리 잡혔으면 하는 바람이죠. 왜 여자들이 편하게 밤에 돌아다녀도 돌아다니고. 그 당시에도 좀 궁금하게 했었는데 왜 발발이라고 불렀어요? 저 당시에는 범인이 누군지 몰랐죠. 네. 그런데 이 범행 수법 자체가 너무 여기저기를 막 다니면서 막 범행을 돌아다니면서. 저지르고 또 이렇게 좀 빠르게 침입했다가 빠르게 도주하고 그래서 형사들 사이에 연쇄 성폭행범의 특성에 맞춰서 발발이다. 일종의 이제 경찰이 사용했던 은어인데요. 문제는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이 표현을 생각을 해보면은 굉장히 좀 마음에 안 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왜요? 사실은 발발이 좀 이 사람인데 굉장히 희화화한 느낌이 들잖아요. 가볍게. 범죄자를 좀 가볍게. 네, 그리고는 이제 뭐 시골 동네에 수컷 개가 있으면은 온 동네 암컷이 전부 임신을 하는 이런 일들을 희화화하는 것 같은 이런 용어로서 지금 정말 중대한 피해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유발하는 성폭행범에게 이렇게 타이틀을 붙이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좀 도덕적이지도 않고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병중에 비해서 지칭하는 용어가 너무 가볍게 느껴지는. 네, 그런 경향이 그렇습니다. 네. 특히 이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가해자가 이 피해자 여성에게 다른 여성들을 불러라. 피해자에게 누가 누구를 부른다고요? 피해자에게 본인이 앞으로 또 성폭행을 할 또 다른 여성을 불러라 이렇게 주문을 했다는 거예요. 정말 뭐 우리가 표현하기가 어렵죠. 너무 네. 악랄한 게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친 것도 모자라서 또 다른 사람을 불러오게 해서 어떻게 보면은 공범 같은 죄의식까지 심어준 거잖아요. 그렇죠. 피해자를 공범으로 만드는 거네요. 심지어는 그렇게 해서 여성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3명을 한꺼번에 성폭행을 순차적으로 하기도 했었다고 알려지고 있어요. 한꺼번에요? 그리고 한 번 성폭행한 피해자를 3개월 만에 또 다시 찾아가서 다시 성폭행하는 이런 짓을 저지르기도 했거든요. 그야말로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연쇄 성폭행범, 연쇄 강간 사건이라고 볼 수 있죠. 진짜 악마네요, 악마. 피해자분이 너무 지옥에 사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 범죄자가 2004년부터는 범행 지역을 전국으로 넓히기 시작을 합니다. 전국이요? 전국으로 넓혔다고요? 네. 야, 이거 뭐 간이 배밖에 나왔네. 강심장이다? 간이 예, 배밖에 강심장, 나왔다? 예.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다른 측면은 정반대로 겁쟁이다, 비겁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대전, 청주 앞서 보셨지만 네. 저 보도뿐만 아니라 쏟아졌단 말이죠. 계속해서 범죄를 저지른다. 이러니까 네. 그쪽에 집중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놈이 피해간 거죠. 다른 곳으로. 예, 지역을 옮겨가서 범행을 계속한 겁니다. 그래서 대전, 충청권에서 주로 범죄를 저지르다가 경북, 네. 전북, 전남, 어머. 경기 지역까지 거의 전국을 다 다녔다고 볼 수 있어요. 야, 이거 진짜 나쁜 놈이다.
악명을 떨쳤던 이른바 발발이라고 불리우는 연쇄 성폭행범이 출연했다는 소식에 불안감에 휩싸여 있습니다. 문단속이 허술한 집에 몰래 열린 문을 통해서 들어가거나 아니면 가스배관 통해서 이렇게 올라가든지 화장실 창문 같은 거 있잖아요. 조그만한 거. 예, 작은 거. 네. 사람들이 되게 경계를 하지 않죠. 그쵸, 환기 열어놓죠. 때문에 열어두죠. 네. 그곳을 통해서 들어갑니다. 범인을 자꾸 봤더니 아주 키가 작아요. 체구가 작고 날렵합니다. 그런 특성 때문에 가능했던 범행이고요. 그러니까 그 화장실 문으로도 들어갈 수 있었군요. 그렇죠. 예. 게다가 자꾸 수법이 알려지니까 이제 화장실 창문 다 잠그고 가스 네. 배관에 못 올라오는 그런 장치하고 이랬더니 가스 검침원을 가장해요. 또는 우유 배달원, 수리공, 치밀하다, 보일러 또. 수리공 이런 것을 가장을 해서 열 수밖에 없게 만들고 침입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침입을 하면 어쨌건 자기가 범죄를 저지르면 제압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 여자들을 제압을 한 건지. 그러니까 이 부분도 굉장히 용이 주도했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건 흉기를 쓰기는 써요. 대부분 그 피해자 집 안에 있는 흉기를 이용했어요. 칼이나 가위. 범인이 사용한 칼. 찢은 수건을 이용해서 피해자를 꼼짝 못하도록 묶은. 그 밑에는 뭐예요? 그 수건 찢어놓은 거예요. 수건. 일부러 듣고 있었어요, 저희가. 아무것도 안 보이는 상태에서 소리만 들리잖아요. 이렇게 찍찍 찢는 소리가 나요, 칼로. 근데 그 수건 자른 게 간격도 엄청 하고 이게 너무 똑같은 크기와 똑같은 사이즈. 초범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찢는 소리가 아직까지 기억이 나요. 그리고 벽에다 칼을 이렇게 붓는 그 소리. 그때는 진짜 다시 생각하기도 싫죠. 와, 아예 이제 피해자들을 움직일 수 없게 결박을 한 다음에 이제 범행을 저지른 거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항 한번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피해를 온전히 이제 겪어낼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흉기를 당시에는 안 가지고 다니는 게 불신 검문에 안 걸리니까 훨씬 더 안전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것 같고요. 벽을 이제 칼로 이렇게 긁으면 막 그 날카로운 소리 나잖아요. 네네네. 그런 식으로 공포를 느끼게 해가지고 진짜 저항할 수 없게 이렇게 심리적으로 아주 제압을 하면서 결국에는 결박을 해서 성폭행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보이고요. 그런데 범행 이후의 추가 행동 이게 더 가관입니다. 무슨 짓을 해서? 피해 여성으로 하여금 예. 강제로 샤워를 하도록 시켰어요. 샤워요? 왜요? 샤워를. 피해자 몸 안에 남아있을 수 있는 자신의 흔적 예. 그걸 씻어내도록 하는 그거밖에는 뭐 설명이 안 되죠. 하다 이거 이유죠. 진짜. 생각보다 더 치밀하고 더 계획적이네요. 대전 발발이 누구냐 넌. 누구냐 넌 정말. 그야말로 대한민국을 경악하게 했던 원조 발발이
연쇄 성폭행범. 이중구. 한마디만 해주세요. 아유 좀 만들어 주세요 여기. 아유. 좀만요. 잠깐만 잠깐. 통로를 만들고. 앞으로 가자 앞으로. 피해자분들한테. 야, 드디어 악마 이거 드디어 잡혔네요. 예. 네. 이렇게 신출귀몰한 대전 발발을 어떻게 잡은 거죠? 물론 10년이 오래 걸렸어요. 걸려서 예. 늦게 검거한 아쉬움은 있지만 경찰관들이 거의 한이 맺히다시피 끈질기게 추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지지부진하던 수사에 실마리가 풀리게 됩니다. 2004년 1월이었는데요. 광주에서 또 비슷한 수법의 성범죄가 마구 발생했다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어요. 추적을 했겠죠. 그랬더니 광주뿐만 아니라 2005년도에 논산에서도 이놈의 유전자, 이 친구의 유전자가 검출됐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까 전국적으로 활기를 쳤다고 했는데 결국 이제 여기저기서 그 꼬투리가 잡히기 시작한 거네요. 그리고 이제 두 사건 현장 인근에서 이 CCTV 화면에 똑같은 차량 10대가 포착이 돼요. 그중에 한 대가 이중구의 차였습니다. 충남 논산에서 우리 발발이 건하고 유사한 범죄가 발생하였는데 고속도로상에 광주에서 대전까지 1시간 거리로 속도 위반한 차량이 있으니 만나보라고 해서 찾아갔던 것입니다. 이 주변에 폭력 사건이 있으니 얘기 좀 할 수 있겠느냐 하니까 그때가 겨울이었었거든요. 집에 들어가서 옷 좀 갈아입고 나올 테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했습니다. 예. 그래서 한참을 기다렸는데 이 친구가 안 나오는 거예요. 벌써 거기가 3층 건물이었었는데 창문을 통해서 가스 배관을 타고 도망쳤던 것이. 뭔가 캥기는 게 있구나. 먹고 있던 수저하고 칫솔을 일단 수거를 하고 국가수에 DNA를 의뢰를 했던 것입니다. 경찰분들은 100% 확신이라기보다도 확신은 가졌지만 어쨌든 빨리 확인해야 된다. 그 샘플을 그 당시 밤을 새워서 최종 결과를 확인한 뒤에 제가 전화를 걸어서 확률은 99.99999 정도 일치합니다라는 통보를 드렸을 때 바로 온 답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덕분에 너무 감사합니다라는 들었던 그 기억이 지금도 귀에 생생하긴 한데 그게 아마 제가 국가수 생활 나머지 할 수 있는 큰 힘, 원동력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와, 근데 국가수도 대단하네요. 밤을 새워서 그냥 빨리 어떻게든 하려고. 네, 어쨌든 저분들 노력 덕분에 발발이를 잡을 수 있었던 거잖아요. 너무 다행인 것 같아요. 이런 얘기 들으면 또 한 번 이게 과학 수사의 힘이 대단하다는 걸 느낍니다. 이 친구가 그 논산으로 도주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논산 쪽에서 활동을 하다가 누군가의 인적 사항을 적어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왜 남이 인적 사항을 가져갔겠느냐? 혹시나 통장을 만들려고?
아니면 핸드폰을 개설하려고? 그러던 중에 서울에서 게임 업체의 아이디를 만들고 접속했다는 연락을 받게 됩니다. 10번에서 접속하고 있는 용의자 이중구를 목덜미를 잡고 발을 걸어가지고서나 뒤로 수갑을 채워서 검거하게 됐던 것입니다. 잡으셨다. 와. 그때가 1월 19일이니까 도주 한 열흘 만에 검거했던 것이죠. 공개 수배된 원룸촌 여성 성폭행 용의자가 붙잡혔습니다. 한마디만 해주세요. 이 씨는 약 40분 전인 8시 50분쯤 이곳 대전 동부경찰서에 도착했습니다. 호송 중에 이중구 씨는 작은 목소리로 잘못했다라는 한마디를 남겼을 뿐 내내 입을 다문 채 경찰서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요리조리 잘 피해 다니니까 10년 동안 수사망을 피할 수 있었던 거 아닌가요? 그렇죠. 진짜 어떻게 10년 동안 이렇게 흉악한 짓을 하고 다녔던 건지 너무 궁금합니다. 수사망을 오랫동안 이제 피할 수 있었던 어떤 특정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피해자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대전역으로 가는 방향이 어느 쪽이냐. 응? 그리고 나는 고아원 출신이다. 나 노숙자거든. 이렇게 좀 할 필요가 없는 이야기를 이 피해자에게 상당히 각인될 수 있도록 얘기를 해요. 갑자기 왜 대화의 시간을 가져? 이상한, 참 어이가 없네. 이런 사건에서 CCTV도 없죠. 그다음에 뭐 다른 흔적 증거 찾기 어려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건 피해자의 진술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피해자로 하여금 허위 정보, 거짓 정보를 경찰관에게, 형사에게 제공하도록 일부러 저렇게 이야기를 하는 맞아요. 거죠. 대전역이 어디예요? 어느 쪽으로 가요? 이렇게 물어봤으면 대전 사람은 아닌 것 같았어요. 고아원 출신이라고 했어요. 그럼 고아원 출신 뭐 누군가를 찾을 거니까. 근데 여기 소름이 쫙 끼치네요. 실제로 경찰이 대전과 인근에 있는 아동복지시설 84개소예요. 84곳. 그곳 출신의 무려 3,800여 명의 남자들 전부 이제 용의선상에 올려놓고 이 연령대에 맞는 수사를 다 했었어요. 여기 또 있어요. 가상의 인물까지 만들어서 이 범죄에 써먹었습니다. 가상의 인물이요? 아니 그거 뭐 혼자 뭐 영화 찍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침입하기 전에 피해자가 집에 있을 때 여기 상희네 집 아닌가요?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요. 그러면 상희라는 그 이름이 관련된 이름이 피해자에게 각인이 되잖아요. 네. 그 나중에 이제 혹시라도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라고 이제 질문을 하면 상희를 찾았어요. 네. 이러면 상희란 이름 가진 사람들 얼마나 많겠어요? 앞에 성도 여러 개가 있겠죠? 야. 그분들 다 찾아가서 혹시 아는 사람 중에 뭐 이렇게 이런 사람이 있나 뭐 이렇게. 그렇죠. 헛수고일 수밖에 없지만 할 수밖에 없는 그 수사가 계속된 거죠. 신고하면 너만 손해야. 남편과 주변 사람들이 알아봤자 좋을 것 없을걸? 정말로 그냥 치졸하고 아주 비열한 방법으로 피해자 입막음을 한 건가요, 이러면? 저는 이렇게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성폭행이 이어진 데는 중요한 이유가 따로 있었다. 친고죄라는 것 때문입니다. 피해자가 직접 본인이 나서서 신고를 해야 고소를 해야 되는 네, 그거 맞죠? 맞습니다. 성범죄의 이제 친고죄가 2012년도에 폐지가 되다 보니까 강도 사건은 목격만 해도 신고해도 되잖아요. 살인 사건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런 류의 강력 범죄가 성범죄는 아니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성폭력 범죄는
진짜 피해자가 정말 고소의 의지를 가지고 범인이 꼭 검거가 돼야 그래야지 이게 제대로 처벌할 수 있는 이런 이제 그 범죄였던 거죠. 사실 뭐 요즘이야 의식이 좀 많이 바뀌면서 좀 달라지긴 했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내가 성범죄의 피해자가 됐다고 신고를 한다는 게 사실 되게 부담스럽고 꺼려지고 그랬을 것 같긴 해요. 결국은 사회적으로 쉬쉬하는 분위기를 누구보다도 가해자가 정말 잘 이용을 한 거죠. 너 신고해봤자 너만 창피한 일이 될 거다. 그러니까 지금 그 입만 다물고 있으면은 내가 너를 죽이지는 않겠다. 이렇게 이제 위협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 이 사건에서 신고된 사건 이외에도 수없이 많은 여죄가 있을 개연성이 되게 높다. 그러니까 이 가해자가 아까 당시 경찰들은 절대 날 잡을 수 없을 거다. 그렇죠. 뭐 네, 신고해봤자 네. 너만 손해다. 네, 네. 알려져서 너한테 좋을 거 없다. 이런 식으로 그냥 당당하게 그렇게 협박을 하고 다닌 거네요. 잠깐 여기서 네.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하나 좀 말씀을 드리자면 네. 뭐 범인의 어떤 인적 사항, 윤곽 어느 것도 나오질 않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당시 경찰이 대전시에 거주하는 모든 남성의 혈액형을 모든 대전 남성을요? 예. 4분의 1은 줄일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구나. O형이냐 B형이냐 A형이냐 네. AB형이냐 네. 유전자 감식상 범인의 그 혈액형은 B형이었어요. 아, B요. B형. 예. 그런데 야, 왜요? 문제가 있어요. 왜요? 뭐냐면 네. 나중에 검거돼서 확인된 이중구 그의 기록상 병무청에 등록된 기록상 혈액형은 O형이었습니다. 뭐야? 왜지? 왜 다르죠? 그 병무청 기록이 잘못된 거예요? 야, 피해간대. 그래서 10년 동안 피할 수 있었던 거군요, 수사망을. 그리고 또 하나. 이중구를 검거하고 보니까 네. 그의 정체가 진짜 소름 돋아요. 공개 수배된 원룸촌 여성 성폭행 용의자가 붙잡혔습니다. 확인된 성폭행 건수만 77건. 한마디만 해주세요. 통로만. 자, 그만. 자, 그만. 통로만 합시다. 자, 밀어. 야, 드디어 악마 이거 드디어 잡혔네요. 예. 네. 그런데 이중구를 검거하고 보니까 네. 그의 정체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10여 년 동안 전국을 돌면서 부녀자 70여 명을 연쇄 성폭행한 용의자는 평범해 보이는 40대 가장이었습니다. 이 시대의 연쇄 성폭행범은 평범한 40대 남자였습니다. 부인과 자녀 2명을 둔 한 가정의 가장. 자녀도 있어. 동네 조기축구회에서는 운동을 즐겼습니다. 이웃 주민들이 그를 잘 모를 정도로 조용하고 평범한 시민이었습니다. 아는 거 없고 결혼 안 했어요. 자기도 딸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막 그런 얘기를 하죠. 직장 생활도 성실했습니다. 이 씨가 10여 년 가까이 근무한 택시회사의 동료들은 그를 매우 성실한 사람으로 기억했습니다. 와, 철저했어. 자기 아빠와 남편이 이런 정말 흉악한 범죄자다라는 걸 알았을 때 그 심정이 어땠을까. 아니 어떻게 아내랑 자녀까지 있는 사람이 저런 짓을 저지를 수 있는 거죠? 근데 세월이
무려 10년이에요. 근데 이걸 어떻게 이렇게 감출 수가 있었을까요? 그야말로 표리부동, 겉과 속이 다른 생활, 이중 생활을 이중구가 완벽하게 해왔다라는 이야기죠. 이중구가 검거되고 난 뒤에 이 가족은 당분간 면회조차 안 했어요. 너무 충격받아서요? 그렇죠. 가족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 발발이라고 방송에 계속 나오고 저런 죽일 놈이 있나. 얼마나 욕을 했겠어요. 얼마나 같이 그랬겠어요. 뉴스를 보면서. 예, 그랬는데 예. 내 남편이었다니, 내 아빠였다니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진 거죠. 어떻게 겉에서 보면은 평범하게 잘 사는 가장이자 아버지잖아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뭐가 문제였을까요? 저는 그냥 딱 든 생각이 일단 어쨌건 가족이 있잖아요. 가정을 이루고 있고 그런 어떤 부부관계에서 불만족한 게 욕구불만 같은 게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아니면은 왜 그런 사람들 성적 제어가 안 되는 사람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기본적으로 이제 성폭행은 대부분 이제 잘못된 성인지 왜곡으로부터 시작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일회로 끝난 게 아니고요. 문제는 연쇄 성폭행범이 된 건데 왜 멈출 수가 없었느냐 이 질문이 그렇죠. 이 질문이 더 정확할 텐데 멈출 수 없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생긴 겁니다. 성중독이라고 하는 일종의 충동조절 장애. 보통 이제 뭐 중독이란 얘기는 보통 마약에만 많이 쓰잖아요. 성적인 침해, 성적인 어떤 일탈 행위도 사실은 마약처럼 극도의 쾌감, 자극을 주기 때문에 이것도 한 번 하기 시작하면은 이제 멈출 수 없는 지경으로 빠져든다는 거죠. 본인 진술에 따르면 여자만 보면 성욕이 생겨가지고 주체할 수가 없다. 부부 관계를 해도 다시 또 나가가지고 성관계를 하고 싶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결국 여성에 대하여 뭐 성놀이개 정도로밖에는 생각 안 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점점 그런 이제 사고방식, 그런 행동이 중독이 돼 간 거죠. 멈출 수 없게 된 거죠. 우리 이전에 연쇄살인에서 얘기했던 어떤 뭐 중독 사이클 뭐 그런 건가요? 비슷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이제 행위 중독 같은 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은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서 이제 피해자 연령대조차도 범위가 점점 넓어집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뭐 부녀자들을 대상으로 했는데 나중에 점점 반복되면서 나이가 어린 아동까지 또는 아주 나이가 많은 할머니까지 그런 것들을 리그레스트 일종의 이제 변화한다는 거예요. 이제 퇴행 비슷한 거를 해가지고 어린애한테까지도 손을 벌리는 그런 아주 나쁜 쪽으로 일탈이 진행됐던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얘기해 볼 수가 있겠죠.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성범죄라고 해서 반드시 성욕구, 성충동 문제 때문에 발생한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이중구뿐만이 아니고요. 지난번에 우리가 다뤘던 강호순, 또 미국의 테드 번디, 뭐 이춘재, 이들 다 얼마든지 성관계를 할 수 있는 파트너가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뭔가 또 다른 이유가 있다는 거네요. 범죄 심리학적으로 보자면 남성성의 훼손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남성성. 그렇잖아요. 사실 우리가 어렸을 네. 때부터 아이들에게 남자아이들한테 요 남자가 뭐 이런 말을 그런 쓰고 말 많이 울면 안 맞아요. 돼라든지. 네. 남자가 이거밖에 못해? 뭐 그렇죠. 이런 거 있죠. 남자의 특성, 남성성에 대한 어떤 정해진 그 내용을 강요하거든요. 이중구의 어떤 특성, 키가 아주 작고 체격이 왜소합니다. 네. 157cm 정도이고요. 그리고 아주 깡마른 그런 체형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다 이런 범행을 저지르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네. 문제는 본인의 처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의 문제인데 이중구는 어린 시절부터 아주 위축되어서 자신감이 없이 열등감을 가진 채 살아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럴 것 같아요. 왜냐면 157이면 저보다도 키가 작거든요. 근데 대한민국 평균 이제 남자 키에 비하면은 작은 편이니까 거기서부터 좀 위축이 되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정상적이고 바람직한 노력들을 해서 오히려 뭐 성공한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있지만 이중구는 왜곡된 수단과 왜곡된 방법으로 이것을 풀려고 하고 여기에 의존을 하게 됐던 겁니다. 힘없는 진짜 연약한 그냥 여성을 제압하고 성폭행할 때 아 내가 비로소 좀
강하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다는 거군요. 우월하고 정복하고 지배하는 그 상황에 빠져들게 된 거죠. 이중구가 왜 이런 괴물이 됐는지 알기 위해서는 그의 삶을 살펴봐야 되잖아요. 네. 쭉 살펴보다 보면 끼워지지 말았어야 할 첫 단추, 그게 발견이 되는데 그 첫 단추가 이 이중구의 첫 범행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택시 기사로 일하던 1997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네. 처음에 이 피의자가 택시 를 하면서 이제 술 취한 유흥업소 아가씨들을 태우고 가다가 자기는 정상적으로 이제 갔는데 목적지까지 이 아가씨들이 뭐 요금이 더 나왔다. 왜 돌아와서 왔느냐. 그런 요구 사항을 듣고 모욕감을 느껴서 그 아가씨를 피해 대상으로 선정했다. 근데 이 여성분이 현금 돈을 이중구의 얼굴에다가 확 뿌려버리고 간 거죠. 다른 택시 기사분이라면 뭐 저런 그렇죠. XX가 다 있어. 기분 더럽지. 네. 기분 더럽지만 이게 뭐 범행으로 이어지진 않죠. 그렇죠. 그리고 돌아서서 아유 내가 참아야지 뭐 네. 이렇게 이제 해소하실 거예요. 이중구는 전혀 달랐어요. 꼭 앙심을 품고 있다가 며칠이 지난 뒤에 네. 집을 알게 됐잖아요. 최종 목적지 내려줬으니까 그 집으로 찾아가서 성폭행을 합니다. 와. 이게 바로 이중구의 첫 번째 범행이었어요. 시작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우리가 살다 보면은 누군가로부터 어떤 상처나 모욕 같은 건 사실 종종 받잖아요. 있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걸 어떤 보복 심리로 막 찾아가서 그런 이 끔찍한 일을 했다는 게 저는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되거든요. 근데 네. 한술 더 뜨는 말을 수사기관에서 진술해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술 더 뜨는 말이 뭐냐. 여성이 속옷을 안 입고 잠자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욕정을 느껴서 성폭행을 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대체 앞뒤가 잘 안 맞는 얘기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분명히 이중구의 그 성장 배경이나 환경에서 좀 기인한 부분이 있겠네요. 네, 저는 분명히 그렇다고 봅니다. 이중구가 얼마나 소심했냐 하면요. 조기 축구를 했다 그랬잖아요. 네. 조기 네, 축구를 네, 한 10년 동안 했는데 같은 조기 축구 회원들하고 어울리질 않았어요. 딱 시간 되면 가서 축구하고 그다음에 이제 회비를 내잖아요. 네, 네, 회비 내면 그 회비로 식사하는 자리만 가서 자기 분량만큼만 딱 반만 먹고 그냥 가버렸대요. 바로 거기서 이제 이중구의 문제가 포착이 되는데요. 네. 대인관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되는 거죠. 이중구가 성폭행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네. 반복적으로 강요했던 말이 있어요. 말? 예, 말을 시켰어요. 예, 어떤 말이요? 꼭 껴안아달라. 나는 당신과 관계를 맺는 것이 좋다. 진짜 소름 돋아요. 야, 이거 진짜 이게 진짜 버러지 같은 놈이네요. 권고된 이후에도 뭐 여러 다양한 검사를 해봤어요. 그 결과를 보면 아주 자존감이 낮고요. 자신감이 부족한 그 상태로 전반적인 삶을 다 살아왔던 것 같고 그런 과정에서 피해의식, 사람에 대한 경계심, 불신, 또 스스로에 대해서는 아주 부정적 자아 이런 것들이 강하게 형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이러한 대인관계 미숙과 사회관계의 좀 미숙함, 여기서 나오는 스트레스를 범행을 통해서 해소한 이런 측면이 보입니다.
문제는 그러면서 이 친구가 돈에 굉장히 집착을 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입니다. 여성을 성폭한 후에는 반드시 돈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의 금액대를? 있는 대로 내라. 그래서 이 정말 원룸에 사는 여성들이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그러니까요. 기껏 갈취한 게 10만 원, 20만 원? 이 정도의 돈을 갈취하기 위해서 지금 이 짓을 계속한 거예요. 근데 뭐 10만 원, 20만 원이 뭐 큰 돈은 아니라고 해도 피해자가 엄청 많았잖아요. 180몇 명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네. 금액이 상당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결국은 강취한 돈이 4,700만 원? 근데 정말 놀라운 일은 이걸 어디에 썼느냐, 어디에 썼을 것 같으세요? 저는 그냥 뻔하게 이런 아무래도 게다가 또 성적 충동 제어 장애까지 있으니까 네. 그런 유흥비에 다 썼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요. 네. 이중구는 매우 다른 면모를 또 지녔던 게 전부 저금을 했다 그래요. 네? 정말 쇼킹한 얘기죠. 예. 돈을 진짜 열심히 모아가지고 검거 당시에 통장에 있는 돈이 현금을 합쳐가지고 1억 4천만 원? 지금 검거가 2006년도에 됐다 그랬잖아요. 그때 1억 4천이면 지금 엄청 큰 돈이죠. 네, 몇 배 되는 돈일 거예요. 이 사람이 그 돈을 얼마나 끔찍히 여겼느냐. 피해자와 합의만 하면 전과가 안 생길 수도 있는 시절을 살았는데 징역을 살래 아니면 피해자들하고 합의를 보고 풀려날래 이렇게 물어보면 1억 4천을 내놓을 바에는 차라리 징역 20년을 가겠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결국 지금도 본인 뜻대로 감옥에 있겠네요. 현재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라고 아직은 네. 그렇게 알려지고 있어요. 경찰 창설 이래 이러한 범죄는 처음이고 정말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화가 많이 개인적으로 치밀었어요. 그래서 당신도 아들과 딸을 키우고 있지 않느냐. 만약에 당신 딸을 당신 같은 사람이 성폭행을 했다고 하면 당신 심정이 어떻겠냐.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고개 푹 숙이고 있더라고요. 아마 그건 싫었겠죠, 본인도. 들어갑니다. 좀 비켜주세요. 자, 이제 좀 비켜주세요. 거기서! 그만큼 벌을 줘야지. 아들, 딸 다 있더만. 그러면 자기 자식을 생각한다면 어떻게 그런 짓을 하는 거야? 진심으로. 제 주위에 아는 사람이 미성년자인데 당해서 자살했다고 들었거든요. 이번에 좀 벌 좀 이번에 좀 강력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어렵게 잡았는데. 중국에는 성범죄자들은 무조건 사형이라고 그러잖아요. 인간으로서 인간의 존엄성 생각할 필요가 없는 사람 같아요. 손을 만들고 나. 경기도 용인 일대에서 범행을 저질러 이른바 용인 발바리로 불리며 이른바 보일러 발바리로 불렸던 이 사건은 이른바 양주 발바리가 이른바 신길동 발바리 사건으로 불리며 여성들을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어머.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고개를 뭘 숙여. 저도 모르게 그렇게 한 거고 계획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욕구를 못 참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평생 뉘우치면서 살겠습니다. 병원을 가라. 인간이네. 돌이켜보면 진짜 저 시절에 발바리들이 진짜 많았던 것 같긴 해요. 맞습니다. 오죽하면 경찰관들끼리는 이런 말도 경찰서마다 발바리 한 마리쯤 키웠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주고받기도 했었거든요. 경찰서가 얼마나 많은데.
좀 궁금해지는 게 아까 나온 게 8, 90년대까지만 해도 그런 게 좀 적었다가 왜 딱딱 저맘때에 그 연쇄 성폭행범들이 갑자기 발발이라는 이름으로 기승을 부리게 된 거예요? 2000년대가 특징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가족 구조가 변화를 하는 게 2000년도예요. 이제 IMF 이후에 가족이 해체되면서 그래서 1인 가구의 형태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네네.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소위 원룸촌이라는 주거지가 이제 생겨나게 돼가지고 당시에는 보안이 지금처럼 이렇게 철저하지 않다 보니까 뭐 수사나 단속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원룸촌은 굉장히 어려웠고요. 이 틈에 이제 이런 류의 범죄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문득 생각나는 게 대학교 때 저도 자취를 했었는데 방범창에 그 나사를 다 풀고 들어와가지고 웬일이야. 뭔가를 막 안에서 부적부적 소리가 나는 거야. 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정말 알고 들어온 거예요. 이미 어떤 여자가 혼자 살고 있고 약간 반지하니까 그 안에 내부를 이미 다 염탐을 보고. 하고 그러니까 혼자 사는 여성이 사실 굉장히 타깃이 되기 쉬운 거죠. 특히 이때는 네. 1인 여성 가구가 많이 증가되니까. 네. 제 기억에는 한 3, 4년 전쯤인 걸로 기억이 되는데 해시태그 해서 이게 여성의 자취방이다. 혼자 사는 여성들이 겪은 그 뭐 스토킹이나 주거 침입 같은 거 그 피해 경험담을 이렇게 쓴 거거든요. 혼자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서 가만히 있다 보면 누군가 문을 두드리고 사라진다. 요즘은 익숙해질라 하지만 이 익숙함이 무서운 거다. 그 익숙해질 정도로 자주 오는 누군가가 거죠. 두드리고 사라진다는 거 아니에요? 예. 혼자 있을 때 하는 샤워를 극혐하게 된 이유가 어느 날 씻고 나와서 고개를 들었는데 부엌의 작은 창문 쪽에서 거실을 보고 있던 남자의 눈과 마주쳐서이다. 저거 한때 남자들 진짜 못된 남자들 있잖아요. 놀이였어요, 놀이. 에? 대학교 첫 월세방 3층에 얻었고 현관 도어록도 있었지만 현관 비밀번호 유출이 심했다. 계세요? 계세요? 있는 거 다 알아요. 잠깐이면 돼요. 아이, 이 나오네. 와 진짜 미치겠다. 이게 정말 이 글로만 봐도 너무 공포심이 오잖아요. 네. 혼자 이게 지금 한두 명이 당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저 화장실 사건은 우리 집에도 그랬었어요. 예? 혼자 살 때요? 샤워를 하고 있으면 창문이 열려 있어요. 왜요? 뭐지? 오늘 닫아요. 그러면 뭐 머리 감고 이러고 있잖아요. 또 열려 있어요. 그 이게 그 인근에 못된 애들 있잖아요. 걔들이 여자 혼자 사는 집을 기가 막히게 알아요. 그러니까 그 근처에서 퇴근 시간을 정확하게 알잖아요. 네. 기다렸다가 그 문을 열어서 보는 거야. 근데 이게 그냥 낄낄거리고 보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놀이처럼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범죄라고 생각을 안 해요. 이 사건도 아마 많은 분들이 여전히 기억하실 것 같은데요. 2019년 일어났습니다. 모자를 쓴 남성이 집에 들어가는 여성들을 쫓아오더니 문을 열려고 시도합니다. 아, 나 이거 본 것 같아요. 아, 소름 끼쳐. 아 너무 싫어. 근데 손이 무서워. 잠금 장치 비밀번호를 알아내려 하는 등 그 뒤로도 10분 동안이나 집 앞을 서성였습니다. 막 소름 돋는 게 무슨 연출한 화면인 줄 알았어요. 연기하고. 사실 몇 개 영상 중에 가장 트라우마로 남는 영상 중에 하나예요. 이 충격이 얼마나 크냐면 이제는 집에 들어갈 때
한번 봐야 돼요. 네. 뒤를 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2019년에 일어났습니다. 신림동 성폭행 미수 사건이라고 우리가 불렀었죠. 이 사건은 1심, 2심 거쳐서 대법원 3심까지 갔는데 성폭행, 강간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법원이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성폭행은 무죄, 주거 침입 혐의만 유죄, 네?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죠. 아니 주거 침입이라고 보기엔 저건 뭔가 노리고 접근한 게 너무 누가 봐도 있는데. 저 문만 열렸으면 뭐 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예. 근데 성범죄 관련해서 이게 하나같이 이제 형량이 낮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건 진짜 왜 그런 겁니까, 교수님? 성폭행 범죄의 형량, 법 내용만 보자면 뭐 유럽의 그리스, 프랑스 이런 나라들과 비교를 하면 우리나라가 오히려 네. 결코 가볍지 않다. 가볍지 않아요? 볼 수 있어요. 의외네요. 좀 굉장히 그냥 솜방망이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지금 낮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기는 한데 양형을 판단하는 방식이 좀 다르다. 예를 들자면 피해자가 아까 무지하게 많았죠. 사건 수보다 피해자가 더 많았잖아요. 그러면 외국의 경우에는 피해자 수 곱하기 기본형 하면 정말 수천 년이 나올 수밖에 없는 맞아요. 그런 사건인데 우리는 가중주의라 그래가지고 연쇄 성폭행이면 성폭행보다는 2분의 1 형량만 가중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절대 수백 년이고 수십 년이고 나오기가 일단 어렵죠. 더군다나 형량에는 감경 사안이 돼요. 그래서 돈을 주고 피해자를 설득을 하면은 그 합의를 이유로 형량을 또 2분의 1을 깎아주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강간범들한테 오늘날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2019년 기준으로 1심에서 강간 또는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형이 선고된 사례 중에서 무려 58% 절반이 넘는 사례가 집행유예였어요. 집행유예의 판단 기준. 가장 중요하게 법원에서 보는 것이 재범의 위험성이거든요. 네. 그런데 성범죄 재등록 사건 비율, 재범 비율 점점 높아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성범죄자들에게 선처를 해주고 있는 셈이나 마찬가지네요. 성폭력 양형 기준에서 감경 하한을 좀 법정형으로 맞추고요. 그리고는 전체적인 형량을 좀 높여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나치게 넓은 이제 재량권을 주는 것은 좀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예방 차원에서 사회적 그리고는 법률적 인프라 구축에도 더 힘을 써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성이란 것은 그야말로 인간의 가장 사적이고 은밀한 신체적, 인격적 요소잖아요. 여기에 대한 침해라는 거는 살인 못지않은 전 인격적 가해거든요. 네. 다시 말해서 인격을 파괴하는 영혼 살해인 셈이죠. 궁극적으로는 사람에 대한 존중, 인권 감수성이 향상돼야만 하는 문제인데 신체와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침해는 안 한다. 이것이 기본이 되어야 하고요. 또 원칙이 되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려면 가정, 공교육, 미디어, 정부, 사법부 모든 사회 단위에서 함께 노력을 해야 합니다.